안녕하십니까. 학부대학 김경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올바른 글쓰기입니다. 좋은 글은 바른 글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바른 글을 쓸 수 있느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글쓰기 능력은 4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문법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어휘력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 구성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법 지식과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PPT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보통 글을 구성하는 데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단어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 있겠고 마지막 단락 또는 문단이 있을 겁니다. 바른 글쓰기는 곧 바른 단어 쓰기, 바른 문장 쓰기, 또 바른 단락 쓰기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글은 내용이 잘못된 부정확한 단어나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 또 주어가 불분명하고 성분 호응이 잘못된 문장, 또 되는 대로 줄을 바꾸고 단락 개념을 무시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단계별로 주의한다면 어느 정도의 좋은 글, 바른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써야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억지로 쓰는 글은 좋은 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일한 주제와 분명한 자기 결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주제와 결론을 하나로 분명히 하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의식 또 탐구할 목표가 단일하고 분명할수록 글은 쉬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자료 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 단계는 목적과 주제를 향해 깊은 묵상과 풍부한 예증을 위해서 자료 수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요 작성이 있을 수 있죠. 이 개요 작성은 설계도가 좋아야 정확해야 좋은 집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 이 개요를 잘 짜셔야만 합니다. 잘 짜인 개요는 글의 반을 완성한 것과 같고 개요가 충실할수록 좋은 글이 탄생합니다. 단락별 주제문을 미리 써보면 중간 목표들이 분명해져서 글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단계가 초고 지필 단계입니다. 이 지필 단계는 길게 쓰기보다는 짧게 요점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가급적 한 문장이 한 줄을 넘지 않은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30자 내외의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어떤 그 글의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인 글의 경우에는 어떤 30자 내외의 짧은 문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담 하나, 예화 하나라도 더 거기서 들면 더 글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퇴고 단계입니다. 잘 쓴 글은 잘 다듬은 글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초고를 남에게 보여주어서 교정을 받고 스스로 계속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 차원에서 끊임없이 퇴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퇴고 절차는 글쓰기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어떤 문법 교육과 작문 교육에서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어떤 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문법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비문, 보통 이제 비문을 ungrammatical sent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그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비문에 대한 교정 훈련,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법 교육과 작문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잘 쓴 글은 우선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바른 단어와 바른 문장과 바른 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요소인 단어와 문장과 단락이 바르게 흠잡을 수 없이 다듬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에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그 도식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바른 문장을 쓰는 것이고, 또 이 바른 문장을 우리는 정문이라고 합니다. 또 틀린 잘못된 문장을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문장, 비문을 피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바른 문장을 다시 말해서 정문을,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가려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풍부하고도 정확한 어휘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단어의 표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표기법을 지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또 외래어 표기법 규정, 로마자 표기법 규정이라는 흔히 말하는 국어의 4대 어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4대 표기법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장 구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 문장 구조의 규칙을 알고 그에 따라서 바르게 적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국어의 문장 구조 규칙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든지, 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든가 하는 규칙, 또 시제나 높임법 등에 관련된 규칙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 단어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정확한 단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낱말 하나, 또 표현 하나를 소홀히 보아 넘기지 않는 어떤 관찰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이 나면 사전을 활용을 하고 또 정확한 표현을 찾아 쓰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단어 오류의 유형에는 첫 번째, 단어 표기의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내용의 오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어, 혼돈, 현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어 표기의 오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용례를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쉬려고 시골집에 들렸다가 저녁에 불려 나갔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좀 어색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단어의 표기의 오류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오랜만에 쉬려고 들려서 들녘읍니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는 오랜만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또 이 오랜만은 오래간만에 준말로 보아서 그 니은 받침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오래간만은 오래가다의 관형형 오래간에 의존명사 많이 붙어서 그 명사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또 그 쉬려고가 있죠. 쉬려고는 쉬려고가 맞습니다. 려고를 리을려고라고 하거나 리을라고라고 하면 모두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려서가 있네요. 들려서는 들르다가 기본형입니다. 의탈락 규칙에 의한 활용을 하므로 여기서는 들러서가 맞습니다. 또 표기의 오류 중에서 들녘이 있겠습니다. 들녘은 들녘, 그래서 키읔 받침이 맞습니다.
나갔습니다의 읍니다는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보통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니다가 아닙니다. 씁니다겠죠.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뭐 많은 단어 표기에 오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기의 오류들을 우리는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또 단어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쓰거나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단어 내용의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례를 보시죠. 세종대왕은 우수한 우리말과 글을 만들었는데 특히 한글은 언어 구조가 간단하고 단순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디가 틀렸을까요?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만든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까지 만들었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죠. 또 한글은 언어 구조가 아닙니다. 문자 구조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열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우리말까지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어 구조도 말의 구조이므로 이것을 이제 문자 구조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결국 위의 글은 말과 글, 국어와 한글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실까요? 추녀 끝에 고드름이 달렸다. 추녀 끝에 고드름이 달리는 겁니까? 이것은 그 단어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추녀와 처마를 혼돈한 데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마 내 귀 끝에 번쩍 들어 올린 부분이 추녀입니다. 이런 추녀에 고드름이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처마 끝에, 그러니까 추녀를 처마 끝에라고 바꾸어 줘야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의 용례를 한번 보실까요? 성적이 상승하였다. 성적이 상승하였다. 이런 표현도 제법 많은 학생들에게 의해서 이제 쓰여지는 표현들인데요. 성적이 상승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상승했다는 말보다는 향상되었다나 또는 나아졌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떤 단 하나의 정확한 단어를 찾아 쓰는 일물일어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단어의 오류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단어 오류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 비슷한 뜻의 단어들을 혼동하는 그 유의어 혼돈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어 과정에서 이 관련어를 얘기할 때 실수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할 수가 있겠죠. 관련어 혼동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겠습니다. 3번의 예입니다. 미담의 장본인, 사기 사건의 주인공,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장본인과 주인공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어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본인은 보통 못된 일을 빚어낸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부정적 가치어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니은 보실까요? 의견이 서로 다르다, 틀리다, 계산이 다르다, 틀리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이질적인 것이고 틀리다는 답이나 계산의 오류를 뜻하므로 구별이 돼서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계산이 틀리다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계산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친구가 계산한 부분하고 내가 계산한 부분하고
오차가 난다. 이럴 때는 또 계산이 다르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고 계산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보실까요? 디귿에는 넙죽과 그러니까 리을 비읍의 넙죽과 그냥 비읍 형태의 넙죽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비읍 형태의 넙죽형으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리을 비읍의 넙죽형과 비읍형의 넙죽형은 과거에는 혼재되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현행 그 맞춤법에 따르면은 비읍 형태의 넙죽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보실까요? 취객에게 곤혹을 당하고 차까지 놓쳐 곤욕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곤욕과 곤혹을 혼돈돼서 오는 현상입니다. 보통 곤욕은 심한 모욕을 뜻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타나는 곤혹은 곤란해서 당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곤욕과 곤혹은 구별돼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미음을 볼까요? 이를 벌리다. 어떻습니까? 그 뒤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버리는 겁니까? 벌리는 겁니까? 그렇죠? 벌이다는 보통 이제 일을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가게를 벌이다처럼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쓰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뒤에 오는 그 벌리다 형태는요, 보통 팔을 벌리다 또는 밤송이를 벌리다처럼 어떤 간격을 넓히는 경우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거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비읍을 보실까요? 이불을 들추다, 과거를 들치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들치다는 보통 이불을 들치다처럼 물건의 어떤 한쪽을 들어 올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들추다는 책을 들추어 보다처럼 무엇을 뒤지거나 또는 과거를 들추다처럼 숨은 일을 드러내게 할 때 보통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의어, 혼동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